자, 우리 이제 아까 앞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문제로 보면서 빨리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문제인데 빨리 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아마 쓰실 수 있을 거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유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업적의 내용이에요. 인간 발달의 규칙성과 보편성. 연령별 유아 행동이 표준이 되는 목록, 표준 행동 목록이 되겠죠. 동그라미 이름 그래서 표준 행동 목록이고, 표준 행동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시사점, 성숙주의겠죠. 계제를 성숙주의 얘기이기 때문에 유아의 적정한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고, 거기다 더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발달 프로그램이 나올 거잖아요. 얘네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계절의 성숙주의에 대한 문제이고, 이번에 나는 비고치키의 발달 이론입니다. 동그라미 1과 2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 용어를 쓰시오. 자, 동그라미 1은 뭡니까? 비고치키는 이제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인지 발달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거 언어예요. 인지 발달의 도구가 되는 거. 동그라미 1에는 언어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식을 달성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은 근접 발달 영역, 근접 발달 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도 좀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쭉쭉쭉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에 김 교사는 피아제의 이론에 기초해서 유아들이 기억과 니은을 이루면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그런 형태의 지금 이제 2018년 기출문제 다 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요 이제 해당 부분만 지금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김 교사는 유아들이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기억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동화, 니은은 조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를 좀 옛날 기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동화와 평형화, 동화와 조절을 통한 평형화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의 놀이는 스밀란스키의 놀이 유형에 따르면 동그라미 1에 어떤 놀이인지 쓰고 동그라미 2에 기억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라.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1은 어떤 놀이죠? 몇 칸 이렇게 윷놀이하고 이런 거 규칙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유아 발달의 특징. 그러면 몇 칸으로 하자. 규칙을 막 변경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상호 협의하에 규칙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하면서 변경시키고 규칙 만들고 세분화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다는 교사계의 연속 모형 TBC 모형인데 기억, 니은에 들어가는 거 아까 보셨어요? 기억은 비지시적 진술, 니은은 지시적 진술. 자, TBC 모형. 시각적 응시, 비지시적 진술, 진술, 지시적 진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지시적 진술과 지시적 진술이 비워져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사실 해설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해설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해설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라를 읽고 비가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우의 유아기 사고의 특징을 서술하는 건데 2015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죠? 지금 비가역성 때문에 얘가 딱딱딱 붙여놓은 것보다 벌려놓은 게 더 많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엄마가 똑같은 과자의 개수를 붙여놓았는지 늘어놓았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놓는 방법이 변화도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 건데 방법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비가역성, 보존 개념의 부재입니다. 자, 여기 보존 개념도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번. 가는 유아기 도덕 발달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의 도덕성 발달. 자, 1단계는 행위의 결과가 벌인가 칭찬인가, 벌과 복종 지향이죠. 자, 2단계는 개인적 보상 지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니은에 해당하는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이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특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도구적 지향주의.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좋은 게 오지? 요걸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 아이 지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서 디귿에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을 쓰고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 교육 이론이고요. 리을의 특징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은 뭐죠? 자, 드라이커스의 부모 교육 이론에서는 유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끌기, 리을, 보복하기, 부적절성. 리을은 힘행사학이에요. 힘행사학의 특징은 뭐죠? 아동은 힘을 행사할 때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힘을 행사해야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민주적 부모 교육 이론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 다에서 부모의 수준은 부모의 미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이거든요. 여기서는 부모의 수용성 수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음에 들어갈 것은 수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모범 답안에서는 부모가 자라온 환경, 가치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에서는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영향, 환경의 영향, 부모 자신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수용성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 여기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소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무승패법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10번에 보시면은 김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백조의 호수 뮤지컬을 감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장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브루너의 표상 단계에 따라서 김 교사가 진행할 수 있는 표현 활동의 예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은 이제 브루너를 점점 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행동적 표상, 관찰 학습에 의한 그런 관찰 학습에 의한 표상, 시각적 표상, 그 다음에 추상에 의한 표상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1단계에서는 백조의 호수 뮤지컬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동작적 표상.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백조의 호수 뮤지컬을 그림으로 시각적 표상으로 표시해 보면 되겠죠. 3단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 표상 글로 써보면 좋겠지만은 글이 잘 안 되니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 관찰, 추상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라의 사례에서 서교사가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적용한다면 세 가지 적합성 중에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을 쓰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교사 학급의 지은이는 미국인이에요. 엄마는 미국인이에요. 아빠는 한국인이고 다문화. 그 다음에 또 얘는 지금 장애가 있는 유아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까? 지금 학습의 수준 차이도 나고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문화적 적합성과 개인적 적합성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적합성인 이유는 무엇이죠? 어머니가 미국인이니까 얘와 이 아이와 가정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적합성은 개별 유아가 갖고 있는 능력과 다양성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합성도 필요합니다. 자, 발달에 적합한 실제 보시면 모더니즘 시대 피아제 이론을 받은 것은 연령 적합성과 개인적 적합성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비고츠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회문화적 적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다음은 가의 밑줄 그은 내용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의 밑줄은 두 개의 발달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발달 수준은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왜냐하면 비고츠키니까. 비고츠키가 이야기한 두 개의 발달 수준은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입니다. 기억은 당연히 잠재적 발달 수준이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은 실제적 발달 수준을 설명해야 돼요. 이건 뭐죠?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이게 실제적 발달 수준입니다.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나의 놀이에 나타난 사회적 유형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파트 내 분류 기준에 근거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그라미 1에 보시면은
애가 지 혼자 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단독놀이뿐만 아니라 병행놀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선생님들께서 각자가 본 거에 따라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범 답안에는 단독놀이 혼자놀이로 보고 있습니다. 두 유아가 같은 장소에서 놀이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지금 형준이와 유나는 모래놀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연합놀이에요. 아직 협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리더십이 있다거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는 연합놀이입니다. 왜냐? 두 유아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목표, 역할 분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동놀이가 아닌 연합놀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벤 매넌의 이론에 근거해서 가해 두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김 교사는 도덕 윤리적 수준이고 서 교사는 전문가적 수준입니다. 자, 김 교사 보시면은 자신이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반성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되돌아보면서 미래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도덕윤리적 수준, 즉 비판적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교사는 교재교구는 어떻게 쓰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지,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전문가적 수준입니다.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교육학적 원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벤 매넌이 제시한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은 기술적, 전문가적, 도덕, 윤리적 수준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은 다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가 아니고 나에 관한 설명이죠. 이건 제가 5자를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래 밑줄 그은 효능감의 개념을 쓰는 것입니다. 교수 효능감은 아동들의 행동이 교육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요거는 뭐죠? 개인적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수 효능감은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번, 가해 이론에서 제시한 지침에 근거해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지침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유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심리적인 목표를 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규칙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규칙을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논리적 귀결, 논리적 결과 이렇게 되겠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연적 귀결, 자연적 결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연적 결과를 설명하자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보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거나 보상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이해 가시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 나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입니다. 동그라미 1, 이 평가 방법을 쓰고 장단점을 쓰는 겁니다. 요거 시간 표집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표집 방법 이런 거 할 때 놀이 척도를 가지고 관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칸을 놀이 척도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체크만 했으면은 빈도 사건 표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빈도뿐 아니라 위에 시간도 나와 있어요. 20초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표집법입니다. 자, 시간 표집법 장점은 뭐죠? 자료를 쉽게 수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 단점은 자주 발생하는 행동에 국한되고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되고 시각적 관찰이 가능한 그런 행동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간 표집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휙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다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기록에 기반한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동그라미 1에 전통적인 놀이 기록의 용도를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관찰 기록에 기반한 일일 계획안의 변화와 특징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에는 무엇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통적인 놀이 기록이 아니죠. 전통적인 놀이 기록은 나에 있잖아요.
그죠? 나에 있는 것이 전통적인 놀이 관찰 기록이에요. 3호세 놀이과정이나 옛날에 했던 거. 좀 전에 봤던 시간표지법. 자, 나에 있는 것은 전통적인 놀이 기록인데 나하고 다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기준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주로 애들 사진이 쭉 늘려 있죠. 사진 보고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의 지금 현재 맥락, 놀이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지금은 나와 다가 병존해요. 그런데 지금 다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기술한 그런 관찰 기록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뭐죠? 유아의 특성과 학습, 성장,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옛날에는 문서로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어요. 나에 있는 거.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다 작성해줬어요. 애들의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자, 동그라미 2는 보시면 교육계획안 작성할 때도 그렇고 놀이 기록할 때도 그렇고 주로 놀이 결과물이나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놀이 기록 다음에 일일 계획안 작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관찰 기록에 기반한 일일 계획안. 그리고 놀이가 끝나고 나서 요 일일 계획안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보시면 가는 유아의 지능을 바라보는 현대적 관점인데 여러 가지 지능의 영역이 있으니까 요건 가드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기억을 채우는 겁니다. 다 외워야 되겠죠. 뭡니까? 논리수학. 그렇죠? 언어, 공간, 논리수학, 음악, 신체운동, 개인 간, 개인 내, 자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실존은 뭐 요새 잘 안 생각하기도 합니다. 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논리수학이에요. 논리수학.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중지능 이론을 유아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강점과 약점 지능이 유아들마다 있는데 강점을 중심으로 약점을 견인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강점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다의 니은에 들어갈 학자 부모 효율성 이론 누구예요? 부모 효율성 이론 고든입니다. 고든. 그렇죠? PET는 고든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고든 일단 니은에 고든 쓰셔야 되고요. 그가 제시한 의사소통 기술에 따라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1을 작성하셔. 나전달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나전달법을 이제 보시는데 여기 현장 학습 갔는데 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 혼자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찾아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전달법의 구성요소 행동서술, 문제가 되는 행동서술, 결과서술, 느낌서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에 근거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됐는데도 은지가 약속한 장소에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행동서술. 그 다음에 은지가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줄 알고 결과서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당황하고 걱정했어. 느낌서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나전달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아의 발달에 관해서 가와 같이 주장을 한 학자 동그라미 1은 다음과 같은 유아 평가 도구를 제작했어요. 기억과 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기억은 무엇입니까? 학습 준비도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자, 이거 지금 몇 번 얘기하죠,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게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나는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 니은 디귿을 채우는 겁니다. 도식이죠. 도식 얘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니은은 도식. 지식의 기본 단위.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의 구조. 이해의 틀은 도식. 그리고 이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가 이루어져 간다. 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도식, 디귿은 평형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보시면은 요거 근접 발달 지대가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 그림이죠. 자, 그래서 23번에 보시면 다는 비고치케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의 내용 중 일부인데 리을에 관한 설명이에요. 리을이 뭐냐는 거죠.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식을 달성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요. 유아마다 폭이 달라요. 같은 유아를 하더라도 학습의 영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수준은 달라진다. 근접발달지대, 근접발달 영역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가의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기억의 종류를 한 가지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란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서 유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유아의 지도 방향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즉 학부모 면담, 기억에 들어갈 것은 학부모 면담이고요. 학부모 면담의 유형 해설지에 보시면 개인 면담, 전화 상담, 집단 면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 전화 면담 쓰셔도 좋고 뭐 면담의 종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단 면담을 써놨어요. 집단 면담은 부모들의 관심과 요구, 교사의 요구가 대다수의 학부모들에게 공통된 것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나에 나타난 양교사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카치의 유아교사 발달 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데 2단계의 명칭은 강화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강화기에 요구되는 훈련은 어떤 것이 있나? 동료 교사나 선배 교사의 조언과 상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기 1단계 생존기, 2단계는 강화기죠. 그래서 강화기 쓰시고 그 특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는 유아의 발달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브룸펜 브레너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그라미 1의 기억을 설명하고 중간체계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의 기억의 사례를 쓰라는 것이죠. 자, 기억의 사례, 가정과 유치원 생활과의 관계, 가정과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27번에 나는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수정 기법의 사례인데 나와 같은 기법의 명칭은 토큰 강화. 토큰 강화입니다. 상표를 주고 있잖아요. 직접 먹을 걸 주거나 뭐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간접적인 거 상표를 주고 있잖아요. 자, 요게 얘네들한테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상표가. 자, 그래서 행동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큰 강화. 자, 행동수정 프로그램도 쭉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겠습니다. 가는 루빈이 개발한 사회인지놀이 척도예요. 동그라미 1의 용어는 뭐죠? 기능놀이, 구성놀이, 규칙 있는 게임, 요 사이에 뭐가 있죠? 극놀이.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는 뭘까요? 2명 이상. 자, 혼자놀이, 병행놀이 다음에 집단놀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단놀이는 2명 이상이 놀이하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 2명 이상의 유아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게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보시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나의 놀이에서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요소 2가지를 찾아서 사례를 제시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모범 답안은 역할 이행과 언어적 의사소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극놀이 척도, 스밀란스키가 이야기한 5가지 구성 요소, 역할 이행, 가상 전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 지속성 등이 있는데 모범 답안에는 역할 이행과 언어적 의사소통 2가지가 나와 있죠. 자, 역할 이행은 역할을 진짜 이행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운전기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언어적 의사소통은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하면서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상위 의사소통이 나는 주차장 주인을 할 거야. 너는 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거를 예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0번 역시 나에 나타난 상위 의사소통의 사례. 아까 위에도 쓰긴 썼어요. 나는 주차장 주인을 할 거야. 너는. 난 노란색 차 주인이야. 이제부터 나는 운전기사 아저씨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놀이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은 다 상위 의사소통이 됩니다. 놀이에 대해서 상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위 의사소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아래에 나타난 동그라미 1의 교육과정 유형 2가지를 제시하고 각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을 설명하라는 건데 지금 김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유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교과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원감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흥미를 잃으니까 좀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고 용서, 봉사, 사랑, 희생, 정서적 측면이 중요해요. 인간 중심 교육과정.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는 교과 중심과 인간 중심 쓰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에다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장점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인간 중심의 장점은 정의적 측면까지 다 존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유형 정리가 쭉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교과 중심,
그다음에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기타 교육과정으로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아래에 나타난 두 관찰 방법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자, 보시면 가는 뭐예요?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관찰 방법이 이런 게 뭐가 있나 싶죠. 그렇죠? 근데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온몸으로 보고 느끼는 주관적인, 아니 객관적으로 10초에 2번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하고자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1분 관찰한 다음에 30초를 기록한다. 지금 가랑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지금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인 관찰, 뭐예요? 나. 그리고 교사의 주관에 따라 기술하는 질적인 관찰, 뭡니까? 가.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은 이 두 가지 관찰을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분 관찰한 다음에 30초 기록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시간 표지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3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교육 이론입니다. 기억의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부모의 수용 영역과 관련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억의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녀의 문제일 때는 요거는 이제 부모 수용 영역 내에 있죠. 그러면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 거죠? 반영적 경청.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의 문제일 때는 부모 수용 영역 밖에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나전달법. 자, 이해가십니까? 자,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척도 5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상전환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라. 가상전환은 사물행동 상황의 전환이죠. 자, 그래서 여기 모범답안에 보시면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막 쓰시는 거예요. 자, 사물은 놀이에서 실제 사물을 대신해서 대용 사물을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연필 들고 마이크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행동은 상징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와, 여기 바다니까 나는 수영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팔로 막 나중에 행동까지 연결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황은 언어로 상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지금부터 여기는 우주야.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이제 행동, 말하고 상황의 상징하고 행동의 상징은 연결이 됩니다. 말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황은 언어로 상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다일 때도 지금 여기 바다야 이러면서 행동으로까지 연결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 이행, 가상전환은 사물, 행동,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물은 실제 사물을 대신해서 대용 사물을 사용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은 실제 행동을 대신해서 축약된 행동을 하거나 상징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 상황은 언어로 상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요 개념적이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교사지도 연성 모형에서 물리적 개입의 단계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소품을 제시해주고 신체적으로 어린이의 행동을 교정해주고 이런 행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사가 적합한 소품을 제시해주고 신체적으로 행동을 교정해주는 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면서 밥 먹이는 신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6번입니다. 미국 전국 유아교육협회 NAEYC에서 제시한 발달에 적합한 실제 3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연령, 개인, 사회문화 요거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연령 적합성 이거는 연령 집단 발달 수준에 맞는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개인적 적합성은 개인차를 반영하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적합성은 유아와 가족이 지닌 가치, 신념, 전통, 문화에 적합하게 교육해야 된다. 유아와 가족이 지닌 가치, 신념, 전통, 문화 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적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츠키는 유아가 근접 발달 영역에 머물도록 도와주기 위한 성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어요. 미개 설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계 설정에 있어서 성인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중재가 일어나는 초기에 직접 행동을 보여주거나 언어적 지시를 통해서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점차 유아 수행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비계를 빼야 된다. 이유가 뭐죠? 유아들의 자기조절 증진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계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자기조절의 증진입니다. 자, 다음에 38번입니다. 휴즈는 영유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단일한 상징 행동에서 주제나 줄거리가 있는 복잡한 상징 행동으로 조직화되는 것 외에 다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거죠. 요 다른 두 가지는 탈중심화, 탈맥락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놀이의 발달을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탈중심화, 탈맥락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중심화는 유아가 가장놀이 하면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 초점을 주는지 요거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자신을 벗어나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기 혼자 막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곰인형을 앉혀놓고 곰인형도 막 참여시키고 이런 거죠. 탈맥락화는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헝겊 조각을 이불처럼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얘는요 맨날 똑같은 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에서 얘를 잘 안 바꾸고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설명도 계속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유아기의 인지적 사고의 특징인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상징적 사고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징을 사용해서 정신적으로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직관적 사고는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는 유아기의 대표적인 그런 인지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작년에도 이 문제 풀었는데 이거를 안 써보고 들어가셔가지고 다 틀리고 온 분들 많은데, 그렇죠? 써보라면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여기 써보는 문제들 다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권리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아래의 권리 뭐예요? UN 아동권리협약에 40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걸 네 가지로 요약하라는 거죠. 네 가지로 요약하면 생존보호 발달 참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생존보호 발달 참여 요것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좀 요약을 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네 가지로 요약도 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도 해요. 요거는 이제 세공보호 참여. 근데 보장원에서 네 가지로 요약했으니까 네 가지가 더 중요한 것도 같은데 세 가지 내도 할 말은 없어요. 세 가지도 3P 개념으로 요약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 참여의 권리 기억을 해주시고, 생존의 권리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는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41에 보시면은 바움린드가 제시한 양육태도 모형인데 기억과 애정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구분했어요. 기억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통제. 그렇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양육 행동 모형은 민주적 권위 있는 양육 행동. 민주적 권위적인. 권위 있는. 권위적은 나쁜 거고 민주적 또는 권위 있는입니다. 민주적 또는 권위 있는 양육 행동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특징은 대화로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셰퍼가 분류한 부모 양육 태도의 유형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설지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셰퍼의 양육 태도 유형은 애정 자율, 애정 통제, 거부 자율, 거부 통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요거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 양육 유형을 애정 거부의 차원으로 뭐 여기는 좀 크게 설명했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죠? 분류를 다 쓰셔도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애정 자율이에요. 애정 자율. 그래서
통제와 규율은 있지만은 애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움린드와 셰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바움린드의 양육 방식하고 그 셰퍼가 이야기한 양육 방식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이에요. 하그리브스와 퓰란이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시오. 이래놨어요. 자, 보시면은 하그리브스와 퓰란이 이야기한 전문성 발달은 해설해 보시면은 지식기술의 발달, 자기이해의 발달, 생태적 발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직생활 전 기간을 통해서 교직 관련 기술, 지식, 행동, 태도, 가치관, 신념, 관심사,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이에요. 자, 그래서 전문성 발달은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지식과 기술, 자기이해, 생태 이렇게 나누어지고 전문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거쳐서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44번은 톰이 제시하는 교사 양성의 과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판적 수준의 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전문가적 수준까지만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톰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수준의 교사를 길러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냥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줘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힌트를 드렸어요. 벤 매너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톰은 교사를 도덕적 행위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수준의 단계의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수준의 교사란 비판적 수준. 비판적 수준의 교사 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판적 수준의 교사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유아들의 장기적인 발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급을 넘어서서 교육 정책에도 공헌을 하게 되는 것. 요게 비판적 수준의 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벤 매넌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45번입니다. 파트 내 사회놀이 유형 6가지를 써라. 이런 거예요. 비참여, 방관, 혼자, 평행, 연합, 협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에릭슨과 피아제의 놀이 발달 단계를 쓰고 가장 마지막 단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에릭슨은 자기미식 어시, 그 다음에 피아제는 연습 상징 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인 거시 세계의 놀이는 놀이친구와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은 규칙의 의미를 알고 내면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 있는 게임은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만드는 놀이이기 때문에 이 놀이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규칙 있는 게임의 의미입니다.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있는 게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47번입니다. 다음 놀이 수준을 루빈이 개발한 사회 인지적 놀이 분류에 따라서 놀이 수준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민영이, 지석이, 하은이 얘네가 같이 놀고 있잖아요. 집단놀이. 자,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는 집단놀이인데 여기서 자동차를 여기 실으세요. 어디든지 태워다 줄게요. 이건 뭐예요? 인지적 수준에서는 극놀이. 그죠?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놀이 분류에 따르면 극놀이, 사회적 놀이 분류에 따르면 집단놀이이다. 자, 루빈의 놀이 유형 분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혼자, 평행, 집단, 기능 구성 극놀이. 요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유치원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설명하시오. 자, 유치원 애들은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남근기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동성애 부모와 성적 동일시. 그죠? 동성애 부모에 대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2019 개정 놀이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국가 수준으로서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뭔지 쓰고, 그렇죠?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를 지역과 기관 수준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외우세요. 요거는 해설서에 있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제정, 개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과정.
요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국가교육과정의 일반적 기준을 준수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기관 학급 개인 수준의 다양성도 반영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해설서 11페이지 써놨으니까 이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반두라가 제시한 관찰학습 단계에 따르면 관찰학습에는 인지적 과정이 개입되는데 학습자가 그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요인으로서의 학습 단계 3가지를 설명하는 건데 강화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죠? 강화의 종류, 직접 대리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요거 아까 암기장에서도 봤어요. 직접 강화는 뭐죠?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거.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대리 강화는 모델에게 제시되는 강화에 의해서 학습자가 영향을 받는 거. 친구가 칭찬받는 거 보고 나도 따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 강화는 스스로 특정 행동에 강화를 주는 것. 아, 내가 책 많이 읽고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되게 좋다. 또 책 읽어야지.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서 자, 여기 오늘 50번까지 다 해설을 했는데요. 오늘은 개론이라 쉬워서 빨리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또 문제도 50문제씩 계속 풀 거기 때문에 강의가 1시간씩 오버타임 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자, 개론은 좀 쉬우니까 빨리 지나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해서 끝나도 다음 선생님들 공부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살리고 싶다. 오늘 공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건지고 싶다. 이러시면은 문제 요 해설 자료 있잖아요. 해설 자료가 총 몇 페이지냐면 지금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전체 37페이지까지 있어요. 요거를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백지 쓰기와 문풀을 같이 봤는데 문제 맥락에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잖아요. 인코딩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좀 더 거치시고 싶다. 오늘 공부한 거 아깝다. 이러면 해설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지금은 1분 1초가 소중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습 계획이 딱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여기서 끝내세요. 이거를 또 뭐 꼼꼼하게 한다고 꼼꼼하게 하려다가 왜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빈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세밀한 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를 날려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셨으면은 빨리 휙 보고 원래 선생님들의 공부 진도가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놀리고 막 각자 진도들이 있잖아요. 진도 못 세우시면 오세요. 제가 다 세워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걸 전체 진도를 쫙 추진해 나가시고 지금 되게 많은 내용을 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시고요. 더 하시고 싶다 이러면 해설지 한번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전투적으로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모두 9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